우리는 흔히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화목함이란 도대체 무엇으로 유지되는 것일까요? 끝없는 인내심일까요? 당연시되는 희생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지혜일까요? 오늘 우리는 94살 임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 효도하겠다고 다투고 며느리와 사위는 마치 친자식처럼 할머니를 따릅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준 것도 비위를 맞춘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지난 30년간 지켜온 세 가지 가정 습관 덕분에 이 집안은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화기애애하고 원망 하나 없이 지내왔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무엇을 지켜낸 걸까요? 성격일까요? 거리두기일까요? 아니면 남들은 모르는 어떤 마지노선일까요? 권위를 내세우지도 거창한 설교를 늘어놓지도 않는데 온 가족이 진심으로 할머니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존경하는 이유. 오늘 이 94세 임순자 할머니의 인생 지혜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임순자. 올해로 94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몸 여기저기 낡은 흔적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폐 한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암 그림자가 이 몸뚱이를 100년 가까이 썼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머리는 아직 맑고 다리도 꽤 쓸만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혼자서 골목 어귀에 있는 단골죽집으로 걸어갑니다. 따뜻한 야채죽 한 그릇에 동치미를 곁들여 먹죠. 동네 이웃들이 저를 보면 꼭 붙잡고 한마디씩 합니다. 말 속에 부러움이 가득 묻어나죠. 순자 할머니, 정말 복도 많으셔. 정정하시지. 자식들은 또 얼마나 효자예요. 저번에 보니까 며느리랑 사위가 할머니 모시고 백화점 갔던데 양쪽에서 부축하는 게 친자식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별말은 하지 않습니다. 팔자가 좋은 걸까요? 글쎄요. 지난 주말은 우리 집의 불문율인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시내 호텔 중식당 룸을 예약했더군요. 어버이날을 미리 축하해 주겠다면서요. 아들 내외, 딸 내외, 그리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된 손주들까지 대가족이 큰 원형 테이블을 가득 채우니 시끌벅적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치아가 안 좋은 걸 알고는 갈비찜에 들어있는 밤을 숟가락으로 곱게 으깨서 제 그릇에 놔주었습니다. 사위 상철이는 식사 내내 제 찻잔을 주시하다가 차가 식으면 금세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주었죠. 그날 밥을 먹는데 가슴속까지 따뜻해지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가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로 가려 하자 상철이가 벌떡 일어나 형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낼게요. 매번 형님한테 얻어먹을 순 없죠. 나이 쉰이 다 된 두 남자가 계산대 앞에서 서로 돈을 내겠다고 아이처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결국 며느리 미경이가 웃으며 중재에 나섰죠. 호, 두 분 그만하세요. 어머님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자식들이 공평하게 반반씩 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함보다는 어떤 묵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일상이니까요. 제 친구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의아해합니다. 제가 며느리와 사위를 꽉 잡고 있는 대단한 수완가이거나 젊었을 때 집이나 차를 사줘서 자식들이 쩔쩔매는 거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몰래 묻기도 합니다. 돈으로 애들 기 죽여놓은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웃음만 나옵니다. 10여 년 전 먼저 떠난 제 남편 영식 씨와 저는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하며 푼돈을 모아 겨우 남매를 키웠죠. 자식들에게 금은보화를 물려주기는커녕 결혼할 때 전세자금 조금 보태준 게 전부입니다. 제 평생의 복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지켰기 때문에 천천히 쌓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입을 지켰고 제 지갑을 지켰으며 누구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94을 살고 보니 이제야 명확히 보입니다. 가정의 화목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참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정은 겉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속은 원망으로 채차 터지기 직전이죠. 진정한 화목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명확히 알 때 찾아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스스로 깨우친 분수를 지키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입을 다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나이를 먹으면 자기가 젊은 사람들보다 쌀을 먹어도 가만히로 더 먹었다고 생각해서 사사건건 참견하고 조언하려 듭니다. 우리는 그걸 관심이고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저 간섭이고 압박이며 심지어는 무례함으로 비칩니다.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건 윗집 사는 김 여사를 보고서입니다. 김 여사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인데 입이 잠시도 쉬지 않아요. 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근처 시집간 딸도 자주 오니 시끌벅적해야 할 집인데 김 여사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늘 한숨을 쉬며 하소연을 합니다. 한 번은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만났는데 또 넋두리를 늘어놓더군요. 순자 형님, 요즘 애들은 왜 그리 비위 맞추기가 힘들어. 얼굴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회사 다닌답시고 아침 8시가 다 돼서야 일어나. 아침도 안 먹고 나가길래 내가 안쓰러워서 아침 7시에 죽 끓이고 계란 부쳐서 방문 앞에 갖다 줬거든? 근데 잠 깨웠다고 짜증을 내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러더니 화제를 돌립니다. 그리고 내 딸년 말이야. 초등학교 들어간 손자한테 영어다, 피아노다, 주산이다, 뭐다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애가 안쓰러워서 원. 애들은 놀아야지. 그래서 내가 가족 단톡방에다가 조기 교육의 폐해 이런 전문가 글을 몇 개 퍼날랐어. 좀 깨달으라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딸년이 날 카카오톡에서 차단했어. 사돈댁 보기 부끄럽다고 난리야.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김 여사 눈에는 자신이 한 모든 게 사랑이었을 테니까요. 죽을 끓인 것도 기사를 퍼 나른 것도 사랑이었겠죠.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한 건 사랑도 상대방에겐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잠을 깨우는 죽 한 그릇이 아니라 30분의 단잠이었을 테고 딸에게 필요한 건 어머니의 공개적인 지적이 아니라 묵묵한 지지였을 테니까요. 김 여사를 보며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침묵할 줄 모르면 아무리 큰 사랑도 숨막히는 짐이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철칙은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삶은 그들이 신은 신발과 같아서 발이 편한지 불편한지는 본인들만 압니다. 부모는 옆에서 지켜보는 관객이 되어야지 자꾸 손을 뻗어 신발끈을 매주려 하거나 걸음걸이를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몇 년 전 아들 지훈이네가 주방 리모델링을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중학교 선생님이라 생활 수준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인데 좁은 주방에 굳이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넣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때 제가 공사 현장을 봐주고 있었는데 냉장고보다 비싼 그 기계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속에 알뜰 주부 본능이 꿈틀거렸죠. 아니, 식구라곤 달랑 부부 둘인데 설거지가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고무장갑 끼고 10분이면 다 끌걸. 1시간씩 전기 쓰고
물 쓰는 기계를 들여? 이게 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목구멍까지 잔소리가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세 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첫째, 이건 미경이 부엌이지 내 부엌이 아니다. 둘째, 지들이 번 돈 쓰는 거지 내 돈이 아니다. 셋째, 시어머니인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뱃속의 잔소리를 전부 소화해버리고는 미경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기계가 참 좋아 보인다. 이제 우리 며느리 편해지겠네. 나중에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미경이가 학교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안색이 어두웠어요. 밥을 먹고 소파에 축 늘어져 있길래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일어났더니 미경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앉아 계세요. 그러고는 그릇들을 대충 헹궈 식기세척기에 몰아넣고 버튼을 누르더군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미경이가 제 옆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기계 없었으면 저 오늘 진짜 그릇 하나도 건드리기 싫어서 울 뻔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눈엔 그저 수도세, 전기세 낭비로 보였지만 며느리는 그 돈으로 퇴근 후의 휴식과 부부싸움을 피할 여유를 산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삶엔 우리가 이해 못할 비용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낭비 같아도 그들에겐 필수품일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는 짓이 그들에겐 삶을 유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제 원칙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존중하고 보기 싫으면 고개를 돌리자. 자기들끼리 잘 살면 시어머니는 입 닫고 축복이나 해주자. 이것이 제가 며느리와 30년 동안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입을 다무는 것에 더 높은 경지는 바로 부부싸움의 중개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왜 안 싸우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꼭 부모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할 수도 물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 불화가 커지는 건 사건 자체가 심각해서라기보다 중간에서 말을 옮기고 편을 드는 어른이 있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 딸 해숙이네. 이를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위 상철이는 엔지니어인데 죽은 제 남편을 닮아 우직하지만 융통성이 좀 없습니다. 어느 해 연말 상철이가 성과급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한 2억만 원 정도 됐나 봅니다. 해숙이는 그 돈으로 아이들 데리고 일본 여행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12월 31일 밤 해숙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김서방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악을 쓰더군요. 그 사람이 성과급 받은 거에서 일 500만 원을 뚝 떼서 부산 시댁에 보냈대. 사촌 동생 결혼하는데 작은아버지가 돈이 부족하다고 자기가 장남 노릇하겠다고 보냈다는 거야. 아니, 사촌 동생이 30이 다 됐는데지 결혼 자금을 왜 사촌형이 대줘? 김서방은 허세만 가득 찬 호구야. 우리 여행은 다 망했어. 딸은 사위를 잡아먹을 듯이 욕했습니다. 마마보이니 밖으로만 돈이 하면서 험한 말을 쏟아냈죠. 솔직히 저도 듣는데 속이 상했습니다. 상철이가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보낸 건 경솔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들고 해숙이가 쏟아내는 분노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딸이 지쳐서 울음을 그칠 때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숙아,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안다. 하지만 엄마 말 좀 들어보렴. 이건 너희 부부 사이의 일이야. 상철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걔가 이기적인 애는 아니지 않니?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게다. 지금은 화가 나겠지만 욕하고 싸워봤자 해결 안 돼. 남편 돌아오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왜 그랬는지 차분하게 물어봐라. 엄마는 네 하소연 들어주는 쓰레기통은 해줄 수 있어도 같이 네 남편 욕해주는 사람은 못 된다. 그러면 일이 더 커져. 해숙이는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마음속 깊은 곳에 돌처럼 가라앉혔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지훈이네가 왔을 때도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아들에게 내 매제 참 철없다고 흉보지도 않았고 며느리에게 시누이네 난리 났다고 가십거리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일처럼 묻어두었죠. 한두 달쯤 지났을까 해숙이가 머쓱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난번에 괜히 엄마한테 화풀이해서 상철 씨랑 얘기해봤는데 그 돈 예전에 시아버님 수술하실 때 작은아버지가 빌려주신 거래. 형제끼리 나중에 갚기로 했는데 이번에 사촌동생 결혼이 기회다 싶어서 갚은 거래. 급해서 나한테 말을 못한 거지. 날 무시한 건 아니래. 저는 덤덤하게 그랬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같이 흥분해서 사위를 욕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떠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사돈 간의 전쟁으로 번졌겠죠. 부부는 이와 혀 같아서 늘 부딪히지만 부모가 끼어들지 않으면 금방 아뭅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절대로 말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습관은 모든 것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족일수록 내 것과 내 것, 내 책임과 내 책임의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모든 걸 섞어버리면 처음엔 정겨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엔 그 관계가 상해서 악취가 납니다. 제가 말하는 분리는 크게 두 가지, 책임과 돈입니다. 먼저 책임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아이 낳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를 맡깁니다. 할머니가 손주 봐주는 걸 천륜이라 생각하죠. 윗집 김여사만 해도 큰 손주 초등학교 갈 때까지 키워주고 바로 둘째 손주 맡아서 60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휘도록 애를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들 내외와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가 첫 손주 낳고 복직할 때 저와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 남편 영식 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지훈아, 미경아, 손주는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리사랑이다. 봐주는 건 100번, 1000번 기쁘다. 하지만 우리도 조건이 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한 조건을 종이에 적어 내밀었습니다. 첫째, 손주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 종일반에 갈 수 있을 때까지만 봐준다. 그 이후 등하원이나 방학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 체력은 거기까지다. 둘째, 평일 낮에만 봐준다. 저녁 6시까지는 무조건 데려가라. 저녁과 주말은 부모인 너희 몫이다. 셋째, 육아 방식이나 먹이는 거, 입히는 건 너희가 적어준 대로만 하마. 잔소리 안 하고 군것질 안 시키겠다. 대신 너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때는 너무 매정한가 싶었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지훈이와 미경이는 저를 공짜 24시간 베이비시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허둥지둥 아이 씻기고 재우면서 부모로서의 고단함과 기쁨을 온몸으로 배웠죠. 손주가 3살 되던 생일날 저는 케이크 촛불을 끄고 아이 손을 며느리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 임무는 끝났다. 이제부턴 너희가 진짜 부모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제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다녔죠. 손주를 봐주는 건 정징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 선을 넘으면 황혼 육아는 지옥이 됩니다. 다음은 돈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 불화의 구할은 돈 때문입니다. 부모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돈을 주고받는 걸 섭섭해하고 자식은 부모 돈을 보험금 타듯 가져다 씁니다. 저와 남편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경제적 독립을 가르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은퇴연금과 젊어서 마련한 작은 아파트 두 채 하나는 살고 하나는 월세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해결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 일 없게 만들었죠. 아들딸이 명절마다 두툼한 용돈 봉투를 줍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 300만 원씩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쁘게 고맙다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어 돈을 다시 나눕니다. 일부는 이건 우리 가족 여행 회비다. 다음엔 제주도 갈 때 할미가 숙박비 쏜다 하며 챙겨두고 나머지는 손주들 용돈 봉투에 나눠 담아 다시 돌려줍니다. 가전제품을 바꾸는 데 쓰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러냐고요. 세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너희의 효심은 충분히 받았다. 둘째, 나는 너희 돈을 착취하지 않고 다시 가족에게 돌려준다. 셋째, 나는 너희 도움 없이도 잘 산다. 그리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저에게 남겨준 비밀 통장과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남편은 꽤 큰 돈을 넣어두고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 나중에 지훈이나 혜숙이가 살다가 정말 감당 못할 큰일이 생기면 그때 이 돈으로 도와줘. 이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든든한 뒷배야.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아이들도 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지만 저는 그 카드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해 주는 건 가장 쉬운 사랑이지만 때로는 가장 게으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비바람을 맞으며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게 넘어지려 할 때 돈이라는 지팡이를 던져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저는 제 돈을 지킴으로써 제 노년의 존엄을 지키고 돈 냄새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모성애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나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늙어서는 손주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를 잊고 삽니다. 그게 미덕인 줄 알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여자는 가족에게 따뜻한 품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자기 사랑은 명품 가방을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60세에 은퇴하자마자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만 보걷기.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노후 자금은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리에 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공원을 걷습니다. 병원 신세 안 지고 자식들이 새벽에 응급실로 뛰어올 일 안 만드는 것, 내 몸을 내가 건사하는 것이 늙은 어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입니다. 그리고 즐거움. 은퇴하고 남는 게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자식들 전화만 기다리며 보내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전화가 없나, 며느리 목소리가 왜 저러나 하며 눈치나 보고요. 그런 노인은 집안의 블랙홀입니다. 저는 은퇴하자마자 구청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가방끈 짧아 내 이름 석자 겨우 쓰던 제가 붓을 잡으니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하지만 30년을 매달렸습니다. 이제 명절이면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제가 쓴 입춘대길, 부천 닷질 붙여놓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깔 때면 자식 걱정, 잡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제 행복은 자식들의 안부 전화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 붓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즐겁고 활기차게 사니 아이들도 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울하고 불만 가득한 노인 곁엔 누구도 오기 싫어하지만 즐거운 노인 곁엔 자석처럼 사람이 모이는 법이니까요. 입을 닫아 존중을 보여주고 선을 그어 책임을 가르치고 나를 사랑하여 짐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지난 50년간 지켜온 별거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의 지혜입니다. 가정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부모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나무를 지키는 길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내 자존심을 지킬 공간, 그리고 자식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제 방식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덕분에 웃으며 삽니다. 94 할머니의 잔소리 같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분 좋은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임순자 할머니의 지혜 어떠셨나요? 입 닫고, 선 긋고, 나를 사랑하라는 이 3가지 원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식 가정에 대해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손주 돌봄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가정만의 지혜로운 화목 비결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